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소벤처기업부 랜선 집들이를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은 왜 갑자기 캠핑장에 나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바로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입니다. 사모님, 저희가 이제 올해 2022년 시책 설명회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정부의 어떤 홍보들은 너무 딱딱하고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친근하게 전달해 보려고 하는데 함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보고서 쓸 때도 항상 쉬운 말로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만든 멘트가 있거든요. 주문하시오. 주문하시오. 아니요. 사모님 저도 좀 힘들어요. 저도 네. 힘든데 저희가 쉽게 친근하게 해야 되니까. 정책 총괄과 정책이 주문이 들어왔네. 주문하시오. 주문하시오. 접수했어. 접수했어. 접수가 된 것 같습니다. 정책 총괄과는 어떤 과인가요? 과 소개 먼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정책총괄과는 이제 중소기업들 육성에 관한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고요. 우리 부가 맞이하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 정책적인 대응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의 빅피처, 큰 그림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먼저 이제 코로나19 피해로 많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 위해서 이제 피해 회복과 재기 지원을 지원하는 그런 방향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의 혁신적인 이제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육성을 하는 그런 방향이 있고요. 네. 이제 최근에 글로벌적으로 이제 경제 환경 변화들이 좀 있는데 이 중소기업들이 뭐 탄소 중립이나 ESG 경영 이런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좀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공정한 거래 질서나 이제 상생 협력의 문화를 이제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네. 소상공인에 대한 회복 지원, 스타트업 벤처를 육성하고 그리고 미래의 환경에 대한 대응을 하고 또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 네, 참 멋진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가장 힘든 게 소상공인이지 않습니까? 네. 소상공인을 위해서 저희가 올해는 손실보상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그런 진일보한 정책도 만들어냈는데요. 내년도 2022년도에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세부 내용 간단히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존에는 이제 집합 금지나 뭐 영업시간 제한 적용을 받은 소상공인들만 대상으로 했다면 이제는 인원 제한 등을 받은 소상공인들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더 확대되는 거네, 대상이. 네. 지원금도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상향. 5배나 상향되는 거네요. 그다음에 뭐 방역 지원금이나 이제 저금리 융자 같은 것도 추가적으로 소상공인들의 회복을 위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이제 피해 회복을 넘어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이제 디지털화. 디지털화 중요하죠. 사모님,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도 벤처 투자가 사상 최대의 성과를 내면서 제2벤처붐이 왔다라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스타트업 벤처 관련된 정책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3분기만으로도 벌써 5조 원을 돌파하는 정도로 5조 원이요. 이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벤처 투자를 조금 더 지속 활성화하기 위해서 벤처 펀드를 한 2조 원 규모로 추가 조성할 계획. 네, 2조 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초기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좀 독려하기 위해서 이제 운용사들한테 인센티브 등을 통해 창업 초기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좀 유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벤처 기업들이 이제 인재를 좀 유치하기 어려워하는 점들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이제 스톡 옵션제의 세제 혜택이 좀 개선이 되는데 이제 벤처 기업들이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다음에 이제 벤처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 또 정식 출범을 할 계획입니다. 2020년에 그런 정책들도 스타트업 벤처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 번째로 아까 미래 대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뭐 탄소 중립이다, ESG다 정말 화두고 중요한데 그런 미래 대응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배출하는 탄소량과 이제 흡수한 탄소량을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이제 0으로 만드는 상태를 탄소 중립. 중립이 0이 되었다. 네, 이런 뜻이네요.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들이 기존에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기업들은 탄소를 덜 배출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이제 이런 기술들을 중소기업들 중심으로 좀 개발하고 이런 좀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육성하고 이렇게 중소기업 맞춤형 탄소 중립을 지원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코로나의 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게 또 상생의 힘이지 않습니까? 상생 관련된 그런 정책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기업들이 이제 중소기업이나 협력사들이랑 이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상생 문화를 확산시키기 노력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자상한 기업이라고 해서 기존에 35개를 지정을 해서 그 기업들을 통해서 상생 협력을 좀 촉진해 왔는데 이제 22년에는 10개 정도를 또 추가 발굴을 해서 상생 협력의 문화가 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공정거래 관련해서는 이제 납품 기업들의 협상력을 좀 높여주는 그러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가 강력한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 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강력한 조정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힘내시죠. 저희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시범적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이 변동을 했을 때 그걸 자동적으로 납품 대금에 좀 적용을 할 수 있는 납품 대금 연동제. 납품 대금 연동제. 네, 이걸 이제 시범 한번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년의 정책 방향의 빅픽처들 아주 잘 들어봤는데요. 배송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2년에도 또 많은 일이 있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들에게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분들을 지원하고 또 활력을 느끼면서 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지원 사업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안동우 주무관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전북중기청의 창업벤처는 물론이고 기술개발 분야 전문가이신 김승규 주무관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역혁신과의 김승규 주무관입니다. 네, 저번 주 수요일부터 매우 오후 2시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분야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술개발, 기술보호 분야에 이어서 내일, 모레, 목요일은 오후 2시에 모든 분야를 종합한 더 자세한 설명을 곁들인 종합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에 대한 아쉬움이나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바로 2022년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중소기업 R&D 지원 개요부터 지원 성과, 달라지는 점, 주요 사업, 기타 안내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원 개요입니다. 2022년 중소기업 R&D 사업 규모는 총 1조 8,338억 원으로 연중 최대 지금 지원 규모를 보이고 있고요. 지원의 형태는 기업주도형, 협력형, 정책목적형 형태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각 사업별 공고에 따라서 신청 자격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원 조건은 사업별 최대 4년 이내 20억 원 내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지원 조건은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형태로 출연 형태로 해서 무담보 무이자 형태로 지원이 되고 총 사업비 50%에서 90%까지 지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업부담 연구개발비는 10% 이상 현금부담 형태이고요. 이거는 추후에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료는 기술개발 종료 후에 해당 시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코로나19 특별지침에 따라서 2년간 납부 유예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중소기업 R&D 사업을 보실 때 총 나눠서 보셔야 될 구조가 있는데요. 이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상에 좌측에 보이는 부분, 전략 분야 부분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제 중소기업 대표님들이시라면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중소기업 R&D의 근간의 기본이 되었던 예전부터 진행되었었던 형태가 기업주도형 형태와 협력형 형태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특별 목적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략 분야와 그 하단에 프로젝트 생태계 조성의 사업들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R&D 지원 성과입니다. 고용 매출 수출이 R&D 지원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되었던 것을 표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기타 에너지 분야의 개발 우수 사례나 창업학교 우수 사례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달라지는 점입니다. 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정책 방향은 총 4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적시적소의 중소기업 R&D 지원과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 확보,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 사회적 가치 창출과 창의 도전적 연구 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 R&D 정책 방향의 큰 틀은 저희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방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적시적소의 중소기업 R&D 지원 파트에서 보시게 되면 올해 이제 제가 후단에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에서 다 반영이 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첫 번째가 평가의 적합성 그리고 전문성에 강화되는 부분과 과제 선정 및 관리 체계 개선, 시장 기반 기술 개발의 강화 부분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에서 변경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투자형 R&D, 그 다음에 민간 투자 연계형 R&D, 공동 투자형 R&D, 팁스 같은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확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 확보 파트에 있어서는 2년 전부터 저희가 강조해 오고 있는 부분인데, 디지털, 그린 및 소부장 분야의 집중 육성입니다. 소부장 분야, 그 다음에 빅3, 그 다음에 그린 뉴딜 분야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 파트인데요. 이 부분은 지역균형 뉴딜에 관련된 사업, 그 다음에 산학형 플랫폼 거점 조성 및 매칭을 활성화하는 사업들이 주로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사회적 가치 확산 및 공정한 연구 환경 조성 파트에 있어서는 생활밀착형 R&D, 제가 이제 세부적으로 사업으로 설명드릴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빅데이터 기반 관리라든지 부정사용 근절 조치 강화, 제도 간소화의 특징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설명을 드리자라고 하면 2022년도 R&D의 기본 핵심은 좋은 사업과 아이템들을 발굴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라는 그런 문장으로 요약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은 이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주요 사업 들어가기 전에 이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공통적인 R&D의 공통적인 내용들을, 이 자료에는 빠져 있지만 공통적인 내용들, 그리고 꼭 간과하시면 안 되고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신청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당연히 중소벤처기업부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대상은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인데, 저희 R&D 파트에 큰 틀이 있습니다. 20억 이상과 20억 미만을 구분하여 각각 지원되는 사업들이 구분이 되게 되고요. 그거는 제가 후단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은 SM테크 중소기업 기술개발정보시스템에 들어가셔서 모든 신청과 처리 절차를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에서 90% 사이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업 공고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 부담금, 그 다음에 정부 지원금, 이렇게 해서 몇 프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요. 기술료는 매출 기반 약정 기술료라고 해서 경상기술료라고 말을 하는데요. 기술 개발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완료가 되게 되면 5년간 기술 개발 결과물 실시에 따라 발생된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모든 사업을 보실 때 내가 대상인지를 보시는 게 제일 첫 번째이겠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내가 이 사업의 제외 대상인지 아닌지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청 대상을 무조건 보시겠지만 대부분 간과하시는 부분이 내가 신청 제한 대상인지는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짚어드리자라고 하면, 첫 번째 공고문에 보시게 되면 쭉 제외 대상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잘 보셔야 될 게 기개발, 기지원된 기술인지 아닌지. 만약에 내가 신청을 했는데 이 기술이 지원된 기술이다 라고 판정이 되게 되면 지원에서 제외가 된다. 이 부분은 꼭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국세, 지방세, 그 다음에 부담금 등 이제 체납이 있을 시에는 당연히 참여 제한이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대표님들이 나는 제외 대상에서도 해당이 안 되니까 지원된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원이 안 됐어요. 왜 안 됐냐? 부채 비율을 관리를 잘 못하신 대표님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이제 보실 항목이 부채 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에 그리고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자본 전액 잠식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가 된다. 그러나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들 그리고 시설 투자가 일시에 몰려가지고 부채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또 제외 대상에서 또 다시 제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상이 되는 게 부채 비율이 높고 자본 잠식이 크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 유치 전환사채라든지 상환 전환 우선주를 통해서 신규 차입금을 일시적으로 늘렸을 때 부채가 늘어나겠죠. 그럴 경우에도 지원 제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신청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에 없는 내용들을 쭉 설명드리는데 이 부분들은 다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어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전체 이제 R&D 과제에서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게 이제 당해년도 사업들이 있는데 내역 사업들이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자면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 제가 후단에 설명드릴 내용들이겠지만 이 사업들의 내역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뭐 수출 지향형인지 시장 확대형인지 이런 이제 내역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일단 신청을 했다 떨어졌는데 막 여러 번 하실 수가 없습니다. 신청하고 선정이 되면 이제 다른 부분들을 신청하실 수가 없는데요. 다만 탈락했을 경우에 1회 한해서 세부 과제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회입니다. 그래서 이 신청을 남발하실 수 없도록 신청을 한번 하더라도 신중하게 준비를 탄탄하게 하셔서 신청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R&D에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R&D 졸업제가 적용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 졸업제 관련된 사업들은 총 4회까지만 신청해서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20년부터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서 주간 연구개발 기관으로 졸업제 대상 사업을 4회 이상 수행을 하시면 안 된다는 내용인데 졸업제 대상인 사업들이 제가 쭉 설명드리겠지만 크게 아까 그 전주기에 걸친 사업들 그 표를 보시게 되면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 이 부분이 졸업제 사업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총 4회 이상을 하시게 되면 2020년 이후부터 하시게 되면 더 이상 하실 수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서 또 하나 또 별표 10개짜리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내역사업 기준으로 해서 아까 이제 그 표를 보시게 되면 이제 초기 도약 성숙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초기 사업부터 도약 성숙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이지 성숙 사업을 하고 나서 초기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자면 이제 초기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중에 전략형 사업이 있습니다. 전략형 사업을 하시고 디딤돌 사업을 신청해서 하실 수가 없으세요. 무조건 디딤돌 사업하시고 전략 사업하시고 팁스 사업하시고 요런 순서가 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신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저희가 고등학교 갔는데 초등학교를 다시 다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전략형 사업을 했는데 디딤돌 사업을 할 수 없듯이 또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 중에서도 시장 대응형, 확대형, 수출 지향형 사업이 이렇게 순서대로 초기, 도약, 성숙의 단계인데 이 순서를 지켜야지 수출 지향형을 하시고 나서 시장 대응형을 하실 수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수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별표 10개짜리 하나 다시 설명드리자라고 하면 신규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과제 수가 한도가 있습니다. 2개 사업 이상을 할 수가 없는데 2개 사업까지만 할 수 있는데 지금 수행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수행을 하나도 안 하고 있으면 2개까지를 할 수가 있고 기존에 하나를 하고 있다. 졸업제 적용하는 사업 하나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디딤돌 사업을 하나 하고 있다고 하면 졸업제 미적용 사업으로 2개까지가 할 수가 있습니다. 2개까지 하나를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과제수는 2개, 동시에 수행하는 게 2개가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원칙들에서 제외 사항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뭐, 소부장 사업, 요런 것들은 제외가 되니까, 사업 공고문을 보실 때, 제가 일일이 다 설명 안 드린 거는, 이런 이제 그 원칙들에서 내가 어떤 거를 봐야 되는지 제가 짚어드린 거고요. 이외로 추가로 보셔야 될 거는, 이런 원칙들에도 제외 사항, 어떠한 사항들은 참여가 가능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첫걸음 R&D라든지 19년도 이전에 한 첫걸음 R&D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안 된다라든지 이런 조문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연구 책임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숫자도 정해져 있는데요. 최대 3개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 사업과 과제는 최대 5개다. 그래서 연구 책임 과제 수도 포함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 꼭 공고문에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세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아까 그 전주기표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을 다시 얼라이언스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기업주도형, 협력형, 정책목적형으로 나눌 수가 있다. 기업주도형은 기업 단독으로, 그러니까 기업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협력형은 산학연, 그러니까 기업과 대학, 그 다음에 연구소가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한다라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책목적형은 이런 이제 전주기와 협력 여부와 상관없이 어떠한 특정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업명에서도 내용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린 뉴딜, 탄소 중립, 넷 제로, 뭐 소부장, 테크브릿지 이런 식으로 각각 이 사업들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정책의 목적을 담고 있는지 다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주도형, 협력형, 정책목적형으로 이 사업들을 구분을 해보시고 내가 올해 어떤 사업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입니다. 원래는 이제 설명을 창업성장 기술개발 과제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 자료가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부터 되어 있으니까 설명을 이제 드리자라고 하면, 이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은 아까 제가 중간에 지나가면서 대상을 말씀드릴 때 매출액 기준이 20억 이상이냐 20억 미만이냐 요 구분을 지었던 게, 이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과 그 다음에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의 대상을 구분 짓습니다. 창업성장은 이제 창업이기 때문에 20억 미만이고요.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은 20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실 때 기술혁신 개발 사업은 좀 업력이 됐고 좀 매출액이 좀 어느 정도 안정권에 진입한 기업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 그래서 사업 목적이 이렇습니다. 그 창업 이후에 중소기업이 스케일업 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단계를 지원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업들 아까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수출 지향형, 확대형, 대응형 요렇게 구분이 되어지고요. 이게 이제 전주기적, 그러니까 생애주기별 지원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소기업 100이라든지 소부장 사업들은 별도 트랙으로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지원 내용과 지원 한도는 각 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도 여러분께서 좀 참고하셔야 될 내용들만 좀 엑기스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시장 확대형이 특징이 뭐냐면 민간 투자 유치 실적 보유 기업 또는 빅3 중점 전략 분야의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여기서 아까 제가 그 2022년에 대폭 지원되는 방향 중에 민간 투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지난해와 다르게 민간 투자 연계 과제 같은 경우는 최소 금액을 작년 같은 경우는 5억이었었는데요. 10억으로 상향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 투자에서 10억을 투자 유치를 받으신 분들이 이 사업에 신청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 생애 주기별 사업 순서대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 대응형, 확대형, 지향형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대응형은 유망 품목을 발굴하는 거고,
확대형은 이제 중점 전략 분야를 지원하는 거고, 수출은 이제 글로벌로 진출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분야인데 순서대로 이렇습니다. 시장 대응형을 하고 나서 확대형을 하고 지향형을 하는 형태로 가야 되지, 수출 지향형을 하시고 나서 시장 대응형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역순은 안 된다라고 보시고 그 부분은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단독형 사업이기 때문에 동시에 단독형 사업 동시에 두 개는 수행하실 수가 없으시고요. 요거 하시고 협력형이나 아니면 전략 정책 목적형을 두 개까지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다음은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의 근간이 되는 R&D 사업이라고 하면 기술혁신하고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이 되는데요.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은 20억 미만이 된다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부분은 창업 후 7년 이내, 그리고 매출액 20억 미만 중소기업.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창업을 하고 나서 8년 차다. 근데 20억 이상이다. 대상이 안 되시죠. 그리고 창업은 한 5년 차 했는데 매출액이 5억이다. 안 되시죠. 아니 25억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서로 엔드 조건을 좀 충족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역시나 디딤돌 전략 팁스 요렇게 되어 있죠. 아까 이것도 다시 복습해 드리자라고 하면 디딤돌을 하시고 전략형을 하시고 팁스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팁스를 하시고 나서 전략형 디딤돌을 하실 수가 없다. 그 부분 초, 중, 고 이렇게 학교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해와 달라진 점을 보시게 된다면 디딤돌 과제 같은 경우는 전에는 일반적으로 신청을 하셔서 이렇게 가시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올해부터는 각 지역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추천을 받아서 지역별 균등 배분을 한다. 그래서 지역별 쿼터제를 도입을 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하반기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창업성장 기술개발 과제에서 좀 쟁점이 되는 사항이 창업이라고 인정하는 그 기간이 지금 현재까지는 7년 이내였었는데 작년에 이제 법령 개정이나 이런 이제 절차들로 인해서 10년으로 확대되는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시행이 2022년 6월 이후이기 때문에 아직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지만 이제 그 법령이 시행이 되고 나서 이런 이제 시행 지침이나 저희 그 내부 이제 대상들은 수정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작년에 뉴스를 보니까 창업을 10년으로 늘린다고 했는데 저는 8년 차다. 이거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하반기부터 이제 수정이 될 거니까 하반기에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기업주도형 사업 파트에 있는 이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제품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경영 환경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형태고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라든지 생활혁신 개발 이런 이제 형태로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재작년부터 도입이 된 것 같은데 보통은 기획과 개발을 나눠서 기획 단계에서는 3개월에 1,400만 원 정도, 1,45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그 이후에 비즈니스 모델 기획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 대상을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과제로 선정이 되게 되면 2년의 사업까지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활혁신형 개발 같은 경우도 역시 진단기획, 기술개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각각 이제 기획이 성공해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전주기에서 넘어서 이제 협력형 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 협력형은 크게 이제 상용화 기술 개발과 산학형 콜라보, 그다음 요렇게 이제 나뉘게 되는데요. 우선 그 중에 상용화 기술 개발인데요. 여기서 명칭에서 다 아실 수가 있어요.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상은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네트워크형 기술 개발에 나와 있듯이 구매 조건부는 구매를 조건으로 하고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수요처의 구매 동의서나 구매 계약서, 그 다음에 투자 기업의 투자 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이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구매 연계형과 공동 투자형, 수요처 및 투자 기업이 협력 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요러요러한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사겠다라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은 최대 2년에 5억 한도로, 그리고 공동투자형 같은 경우는 3년에 12억 원까지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트워크형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3개 이상의 이제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혁신형 중소기업입니다. 뭐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즈라든지 뭐 기업부설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 3개가 모여가지고 네트워크를 기획을 하고 R&D 제품을 이렇게 기획을 하고 개발하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각각 지원되는 내용들은 참고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은 경우는 지난해와 좀 달라진 내용입니다. 네트워크 기획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는 좀 개선이 됐는데요. 기업들 입장에서 이제 사업계획서를 쓰시는데 부담이 조금 줄어들이기 위해서 최소 필요한 사항만 작성을 하시고 30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하시도록 그렇게 변경이 됐다. 그래서 신청을 하실 때 조금 부담이 덜 하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산학연 콜라보 R&D입니다. 이제 콜라보라는 뜻에 다 담겨 있는데요. 산학협력, 4년협력, 그러니까 중소기업과 대학,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이 매칭이 돼서 협력 R&D를 하시는 내용들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태는 이제 아까 비즈니스 모델도 기획을 하고 나서 거기에서 될 만한 BM을 가지고 기술 개발에 지원을 하듯이 요것도 예비 연구를 하고 나서 이게 괜찮은 모델인지 아닌지를 검증을 해서 사업화 R&D를 지원한다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단계, 2단계를 나눠진 내용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성공 판정을 받으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좀 빠르게 진행되는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산학연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산학연 콜라보와 사업에서 이제 파생이 됐다라기보다는 좀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신규 사업으로 런칭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학연 플랫폼을 통해서 잠재력이 있는 혁신 역량 초기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협력 R&D 지원을 통해서 혁신 역량 향상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산학협력 플랫폼이 있고 4년협력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5개, 4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각각 중소 플랫폼 보유자원을 활용해서 중소기업의 사업계획서 도출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듯이 이것도 R&D 기획과 R&D를 지원하는 형태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자라고 하면 산학협력 플랫폼 R&D 같은 경우는 대학에 있는 보유 기술과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년협력 플랫폼 같은 경우는 연구기관 그렇게 되고 이 대상을 보시게 되면 9개 기술 분야별 플랫폼을 선정을 하는데 뭐 이제 빅3 뭐 저희 아까 말씀드렸지만 빅3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풀어서 설명드리자라고 하면 바이오헬스, 반도체 센서, 그린 에너지, 탄소 중립,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6G, 뭐 AR, VR, 그다음에 미래교통, 스마트 제조 이 부분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9개 부분을 저희가 각각 지정해서 플랫폼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해외 원천 기술 상용화 기술 개발인데요. 이 부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원천 혁신 기술의 도입을 통해서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역량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과 공유형 공통기술 개발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신규 사업으로 이제 들어온 내용인데, 내용인즉슨 협동조합, 그러니까 공통기술이라는 데에서 나오죠. 범용성을 좀 강조를 하는데요. 범용기술을 좀 강조하는 부분인데, 협동조합 등 중간 조직을 활용해서 산업 현장에서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라는 내용에서 각각의 1단계 과제 기획부터 공통기술 R&D 개발, 그 다음에 성과 확산까지 각각의 내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사업들은 이제 정책 목적형으로 이제 다음 넘어가면서 참고하셔야 될 내용들을 주로 이제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뉴딜 유망기업 100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에 이어서 계속 진행된 사업이니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소기업 탄소 중립 선도 모델 개발 같은 경우는 올해 신규 도입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동일 유사업종 내 중소기업 공정에 공통 적용 가능한 탄소 중립 선도 모델을 개발을 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이 강화되면서, 그래서 탄소 다배출 업종을 영위하는 수요기업을 포함을 해서 컨소시엄을 선정해가지고 탄소 중립 선도 모델을 개발을 하는 데 목적이 있고, 주관은 중소기업이 되고 공동으로 산학연, 그 다음에 공동으로 중소기업, 이런 식으로 모델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탄소 신유망 분야 중소벤처기업으로 미래 유망한 기술 개발을 주도하셔야 되고요. 공동 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는 연구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의 대학이라든지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넷제로 기술혁신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사업으로 런칭이 되어 있고요. 저탄소 신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과 원천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 그 다음에 공동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컨소시엄 형태로 지정을 해서 운영이 된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부장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 개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 이 내용들은 저희가 사전에 배포가 됐기 때문에 배포된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제조 혁신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이제 DNA라고 하는데요. 데이터 네트워크 AI 기술 기반의 스마트 제조 혁신 고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마트 공장 공급기업입니다. 스마트 공장이 아니고 스마트 공장 공급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스마트 제조 공급 기술을 개발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내역 사업이 두 개로 나뉘는데요. 선도 기술하고 현장 적용형이라고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제조 3대 분야 핵심 공급 기술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첨단 제조, 유연 생산, 현장 적용 이렇게 각각 나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도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최대 4년 지원 과제 수는 총 49개고요. 그 중에 첨단 제조가 25개, 유연 생산이 24개 이렇게 되고, 지원 한도는 총 36억 원 이내에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현장 적용은 최대 3년이고 195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총 4.5억 원 이내에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궁금하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중에 이제 저희가 스마트 공장 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스마트 공장 공급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냐, 참여가 가능하냐라고 질문을 주실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스마트 제조 공급기술을 보유하고 있으시면 되고요. 동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지정 품목의 기술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면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된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컨소시엄 얘기가 나오는데, 수요기업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수요기업이 스마트 공장으로 구축한 기업이어야 하냐, 그런 이제 질문을 주실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지 않았더라도 주관기관과 함께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기술 개발 결과물을 실증할 수 있는 제조기업이면 수요기업으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지원이 새롭게 지원이 되고요. 고부가 가치 창출을 가능한 건강식품 R&D를 전주기 밀착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 이제 사전 이제 연구 모델 개발하는 것과 R&D 기획하는 것과 R&D를 실제로 트랙 1과 트랙 2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요. 1단계 이제 기획을 하는 R&D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적합한지 이 R&D가 적합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내용들이고 2단계에서 서로 이제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고 스마트 전통시장 상점가 R&D인데 이 부분은 이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리빙랩 활용 기술 개발도 이제 신규로 지원이 됐고요. 그래서 기획, 개발, 실증, 확산 전 단계에서 소비자 수요를 반영하는 데 중점이 박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수요자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반영한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 이제 쭉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내용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에 설명드린 대로 저희 사업 공고는 저희 SM텍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 이렇게 항시 공고가 됐고 지금 12월 중에 2021년도 12월 중에 통합 공고 난 이후로 각 개별 사업들이 공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지금 들어가셔서 체크해 보시고 나에게 적당한 사업이 어떤 건지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스케줄링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인분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으로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지원금 일부를 기술료 명목으로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부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기술료를 감면받는 방법도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우선 제가 설명드릴 때 간단하게 이제 출연 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보조 사업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조 사업은 지원을 받고 나서 정산만 하시면 되는데 이 R&D 사업은 출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을 하는데 지원을 했으니 그 기술 개발에 대해서 당신들이 사용을 하는 데에서 사용료, 기술료를 납부를 해라 라고 해서 나온 게 이 R&D 사업의 출연 이제 그 특징인데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기술료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공고문에 보시게 되면 이제 기술료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기술료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정액 기술료하고 경상 기술료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정액 기술료 같은 경우는 이제 명칭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정액.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의 일정 비율을 납부를 한다. 또 일시납을 하실 수도 있고 분할 납부도 하실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일정 비율을 납부를 한다. 그리고 경상 기술료 같은 경우는 이제 착수를 하실 때 일부 기본료를 내고요. 이제 정률로 납부하시는 이제 몇 프로 내가 이거를 사용하면서 몇 프로 정도 납부를 하겠다라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거를 기술을 사용해서 제품이 생산이 돼서 매출액이 발생이 되면 이거를 매출액 발생년도 5년간 매출액의 5%를 납부를 하는 그 이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기술료 같은 경우 다시 설명을 드리자라고 하면 정률로 납부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정률로 납부하는 것과 이제 매출액에 따라서 납부를 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료 감면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제 정부의 그 정책이죠. 청년 고용을 하시게 되면 그리고 2년간 유지를 하신다라고 하면 50% 정도 감면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시납을 하실 경우에 30% 감면이 됩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중 구매 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 사업을 구매 연계형으로 지원받고자 한다면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다 깨알같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선은 이제 수요처에서 구매 동의나 구매 협약이 있으셔야 되는 게 1번입니다.
그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구매 수요처의 구매 행위가 이제 구매를 하겠다라는 행위가 사전에 있어야 된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기술개발 분야 설명회는 이쯤에서 마치고 잠시 5분간의 쉬는 시간을 가지고 이어서 제조혁신 분야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온라인 설명회 제조혁신 분야 설명을 맡은 전북중기청 지역혁신과 윤여정 주무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북 테크노파크의 유철우 책임연구원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022년 ICT 융합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진행해 주시죠. 네. 목차입니다. 스마트 공장 개념 및 수준 그리고 도입 성과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 및 개선 사항 그리고 사업별 지원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 공장에 대한 개념 및 수준입니다. 스마트 공장이란 ICT 기술로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통합하고 최소 비용 및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지능형 공장을 말합니다. 스마트 공장은 스마트 공장의 ICT 활용 및 역량 등에 따라 구축 시스템 스마트화 수준이 기초, 중간이 고도화로 구분되며 보통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에서 기초와 고도화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 보급 현황입니다. 정부 민간을 포함하여 20년까지 19,799개, 작년 21년도까지 2,539개의 스마트 공장을 보급하였습니다. 그렇게 2022년까지 전국 3만 개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의 경우 20년까지 593개, 그리고 작년 21년까지 762개를 보급했습니다. 2020년 기준 스마트화 수준 및 업종별 보급 현황을 보시면 스마트화 수준 중간 1 이상이 2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계 장비, 자동차 부품, 금속 가공 등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보급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산업연구원의 스마트 공장 성과조사 분석에 따르면 화면과 같이 스마트 공장 도입을 통해 공정 개선과 경영 개선 성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 사업이 정리된 표입니다. 총 사업비 3,663억 원을 6개 분야, 16개 세부 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2년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2년 주요 개선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공고 및 선정 단계에서 4개, 구축 및 사후관리 단계에서 2개, 기타 사항 1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집 방식 및 지원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모집 방식은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모집 및 선정할 계획입니다. 작년 21년 사업에 신청하여 현재 구축 중인 기업의 경우
올해 사업 참여가 가능한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이 21년 지원 과제의 경우 구축이 완료되었다면 집중 AS 기간 중이더라도 22년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1년 기초 단계 지원 구축 중인 기업이더라도 22년 상반기 고도화 사업 신청이 가능한데 단 신청 시 21년 사업 구축이 완료되어 있어야만 사업 시작이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금은 작년 기초 최대 7천만 원을 지원을 하였는데 올해의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라북도에서 도비 15%를 별도로 지원하여 기업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 프로세스 개편입니다. 신속한 사업 집행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여 요건 검토부터 정부 지원금 지급까지 101일 정도 소요될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현장 평가가 폐지되고 대신 기술성 평가로 기업을 선정한 후 간략화된 현장 확인을 실시합니다. 또한 기초사업도 희망 기업에 한하여 코디네이터 매칭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인건비 현물 인정 확대입니다. 구축 인력 외에 사후관리 인력을 추가로 인정하여 기업의 구축비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업무일지 제출 주기를 기존 1단위에서 주 단위로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준 확인을 받은 기업의 지원 조건 개선입니다. 순수 민간 투자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여 수준 확인을 받은 기업은 일반 보급 확산 사업의 동일 스마트화 수준 신청 시 단 1회에 한하여 해당 수준에 맞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즉, 기존에는 동일 수준의 신청 시 기초 수준에 준해서 지원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해당 수준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집행 관련 개선입니다. 기존에 중간 점검, 최종 감리 기간 동안 사업비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 정지를 해놓고 문제가 없을 시 해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이를 사후 정지로 개선하여 문제 발생 시 사업비를 집행을 정지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이는 21년 사업에도 소급 적용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사업비 잔금 10%를 집중 AS 기간 6개월 종료 후에 지급하는 걸로 했었는데 시스템 구축 완료 후 도입 기업이 자체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협약 변경 시 행정 절차 간소화입니다. 기존에는 협약 변경 시 전담 및 운영기관에 공문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승인을 했다면 올해부터는 화면의 표와 같이 협약 변경에 대한 승인 또는 확인사항을 구분하여 행정 업무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도형 스마트 공장입니다. 선도형 스마트 공장인 K스마트 등대 공장과 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의 경우 고도화율이 높아 작년에 중견기업 위주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중소기업을 과반 이상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지원 내용입니다. 먼저 스마트 공장 구축 및 고도화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 10개 테크노파크를 통해 지역 기반으로 보급하는 정부 단독형 지원 사업으로 스마트 공장 솔루션 구축 연동, 자동화 장비, 제어기, 센서 등의 구입을 지원합니다. 도내 중소, 중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50% 이내에서 최대 기초 5천만 원, 고도화 1 2억 원, 고도화 2 4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때 수준 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동일 수준에 해당하여 기초 수준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대중소 상생형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면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입니다. 제조기업의 스마트 공장 구축을 위한 솔루션 및 연동설비 지원과 스마트 공장 수준 향상을 위한 고도화를 지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중소, 중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 지원 비율과 금액 차이에 따라 유형 1과 유형 2로 나뉩니다. 유형 1의 경우 기초, 고도화 1, 고도화 2를 지원하며 구축 비용은 정부가 30%,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이 70%를 부담하게 됩니다. 유형 2는 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초 수준을 지원합니다.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며 이때 정부와 대기업이 각각 50%를 부담하여 전액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K스마트 등대 공장입니다. 이 사업은 업종을 대표하는 제조혁신 모범 사례 구축을 위해 정밀 진단, 전략 수립, 첨단 스마트 솔루션 구축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기업 제조혁신 역량 수준 레벨 4 이상 달성 예정인 중소,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주력 업종 10개사, 기타 업종 5개사, 총 15개사를 선정하여 총 사업비 50% 이내에서 3년간 연간 4억 원씩 최대 12억 원을 지원합니다. 스마트 등대 공장 신청의 경우는 지역 제조혁신센터 추천서가 필수이니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은 전북 테크노파크에 있는 제조혁신센터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로봇 활용 제조혁신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로봇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위해 로봇 도입, 공정 설계, 컨설팅, 그리고 안전검사 등을 패키지 지원합니다. 중소, 중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50% 이내에 8개월간 최대 3억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업종별 특화 스마트 공장입니다. 일반 스마트 공장은 업종 특화 스마트 공장 보급으로 유사 제조 공정 중소 중견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사 제조 공정별 특화 솔루션 및 솔루션 연동 장비 등의 구축을 지원합니다. 중소 중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50% 이내에서 최대 기초 5천만 원, 고도화 1, 2억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탄소 중립형 스마트 공장입니다. 일반 스마트 공장은 생산성, 품질, 납기 준수 등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이 사업은 에너지 효율, 탄소 절감 등의 글로벌 트렌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4개 업종의 뿌리 기술 업종, 고탄소 배출 업종인 국내 중소, 중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50% 이내에서 최대 기초 5천만 원, 고도화 1, 2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에너지 진단 설계 컨설팅, ICT 기반 탄소 저감 공정 혁신 등을 패키지 지원합니다. 또한 이 사업의 경우 중진공의 정책 자금과 연계해 추가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디지털 클러스터 선도형입니다. 이 사업은 가치사 세상에 있는 기업과 연계를 강화하여 데이터와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상호 제조 시너지 효과 창출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세계 클러스터 컨소시엄이며 컨소시엄은 제조기업 기준으로 15개사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총 사업비 50% 이내에서 개별 스마트 공장 구축뿐만 아니라 공동 활용 시스템 구축에 최대 64억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다음은 디지털 클러스터 일반형입니다. 이 사업은 앞의 사업과 동일하나 지원 규모 및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총 10개의 클러스터 컨소시엄을 지원하며 참여 기업은 제조기업 기준 10개사 이상이 참여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개별 스마트 공장 및 공동 협업 시스템 구축에 컨소시엄당 최대 1년간 기초 5천만 원, 고도화 1, 2억 원, 고도화 2, 4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및 인공지능 솔루션 실증을 연계 지원하여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제조혁신을 통한 중소제조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공지능 컨설팅입니다. 이 사업은 공장 내 문제를 인공지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 정의 및 진단, 기업별 최적 인공지능 솔루션 추천 등의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00개사,
중소 중견기업 대상으로 100개사를 지원하며 사업비 90% 이내에 2개월간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솔루션 실증입니다. 이 사업은 솔루션 실증을 위해 사업기관에 활용 가능한 고성능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 할당 및 인공지능 개발 환경을 제공합니다.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00개사를 사업비 80% 이내에 4개월간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신규 사업인 지역 특화 제조 데이터입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포함 산학연 기타 컨소시엄이며 지원 조건은 국비 50%, 지방비 및 민간 50%로 연간 20억 원씩 3년간 최대 60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1년 차에는 캠프와 연계한 지역 특화 플랫폼, 데이터셋, 솔루션 구축 및 센서, 클라우드 등 제조 현장의 데이터 AI 활용 지원을 위한 지역 특화센터 구축을 지원하고 2, 3년 차에는 참여기업 대상 지역 수요에 특화된 서비스 및 솔루션 개발 실증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제조 데이터 촉진자 양성입니다. 제조 데이터 촉진자란 도입 기업의 현장 문제와 해결 방법에 대해 공급 기업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는 직원을 말합니다. 이 사업은 중소 중견 제조기업 현장 인력 100명을 대상으로 8개월간 전액 무료로 제조 현장 중심의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 교육을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참고로 교육은 2개월의 비대면 교육과 6개월의 현장 실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스마트 공장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실제 스마트 공장을 구축했을 때 어떻게 구현이 되고 어떤 기술들을 필요로 하는지를 테스트해보는 경보공장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부산 경남권과 호남권에 구축하였고 올해 대구 경북권과 중부권의 구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대구 경북권 및 중부권 소재의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테크노파크입니다. 지원 조건은 지자체에서 구축할 부지와 건축물을 제공하면 중기부에서 지역 TP를 통해 구축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총 2년간 진행되는 이 사업은 1차년도에는 국비 15억, 지방비 매칭 10억 원이 필요하며 2차년도에는 국비 33억 원, 지방비 매칭 22억 원이 필요합니다. 올해 탄소 중립형 테스트베드 구축을 중점 추진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입니다. 이 사업은 14년도부터 21년까지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없거나 참여 후 자체 재원으로 기능 개선 및 기술 수준 고도화를 완료한 기업입니다. 수준 확인 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지원 내용은 수준 확인 비용을 전액 지원하며 수준 확인 및 확인서 발급 그리고 진단보고서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수준 확인 시 정책 자금 및 R&D에 가점 혜택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 마이스터 활용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대기업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스마트 공장 구축 지도 및 운영 노하우 전수 등을 지원합니다. 기본과 심화가 있는데 기본은 단기 단순 과제 해결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90% 이내에 마이스터 1인이 약 3개월간 8회 지도하며 지원 한도는 252만 원입니다. 심화는 3인으로 구성된 마이스터 팀이 약 6개월간 12회 지도하며 지원 한도는 1,134만 원입니다. 다음은 스마트 공장 AS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스마트 공장 부금 확산 사업을 완료한 중소기업 또는 자체 스마트 공장 구축을 완료한 중소기업이 무상 AS 기간이 만료됐을 경우 3가지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신속한 부품 교체, 고장 수리인 긴급 복구형은 최대 500만 원, 공정 개선에 따른 시스템 업그레이드인 성장 연계형은 최대 2천만 원,
전반적인 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해 공급기업과 1년 유상 AS한 것을 지원하는 구독형 AS는 최대 700만 원입니다. 특히 AS 관련 공급기업 풀은 연초에 평가를 통해 엄선하여 제공할 예정이오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내용은 스마트 공장 1번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사업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화면에 나와 있는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기준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사업, 구축 및 고도화 사업, K-스마트 등대 공장, 로봇 활용 제조 혁신 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이 스마트 공장 1번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 공고를 확인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로봇 활용 제조 혁신 지원 사업과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은 동시 진행이 가능한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년까지는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불가능한 건가요? 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 공장 구축 일반형과 특화형 두 가지를 동시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단독 공장 구축 일반형과 특화형 두 가지는 동시 지원이 불가능하고요. 통합 공고 문상에 있는 각 구분이 6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1번, 2번, 3번의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사항이 없으니 이제 제조혁신 관련 이제 설명회는 이쯤에서 마치고 잠시 후 5분간 휴식 시간을 가진 뒤에 기술 보호 설명회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제도에 대해서 윤여정 주무관님께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온라인 설명회 기술보호 설명을 맡은 지역혁신과 윤여정 주무관입니다. 제가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이해와 지원 제도를 설명드리고 이후 국가정보원 홍보 영상 시청 후 국정원에서 중소기업 해외 기술 유출 예방 활동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우선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이해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제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이란 기술보호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할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 생산, 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기술보호 유형으로는 사전 예방, 공정한 기술 거래, 피해 구제 조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 유출 탈취에는 핵심 인력을 다른 기업이나 해외로 빼가거나 또는 해외에서 악성 코드나 해킹으로 기술을 탈취하는 등 다양한 피해 유형이 있습니다. 매년 기술보호 실태를 조사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점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대기업 대비 인력과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점수가 낮고 피해 금액 또한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 유출 피해 대응 전략으로 최소한으로 알아두고 지켜야 할 10대 핵심 수칙입니다. 해당 내용은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에서
영상 및 브로셔로 배포하고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 연역입니다. 200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였고 2014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와 함께 2019년 범부처 상생협력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중기부뿐만 아니라 산업부, 특허청, 공정위 등 범부처가 통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에 개정되어 시행 예정인 제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비밀유지 계약 체결 의무와 스타트업의 입증 책임 완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으로 보다 강력한 법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된 상생협력법 주요 내용입니다. 기존 비밀유지 계약 미체결, 처벌 규정 미흡 등으로 기술 탈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 기업이 소송에서 위탁 기업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합리적인 보상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많은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범부처 기술보호 지원 체계가 구축됨으로써 기술 유출 탈취 문제는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상생협력조정위원회를 통해 화면과 같이 통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방지 및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분야별 전문 상담 및 진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보안, 법률, 지원제도, 기술 유출 신고 등에 대한 기술보호 전문가와의 유선 및 방문 상담을 무료로 지원하며 신청은 유선은 02-368-8787, 온라인은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술 유출 피해 기업이 있을 경우 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한라인이 구축되어 연계하여 신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 자문입니다. 기술보호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한 전문가의 현장 진단,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기술보호 전문가를 기업 현장에 파견하여 보안 진단,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한 중소기업 보안 수준 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10일 이내로 지원하며 비용은 기초자문은 3일은 무료이지만 심화자문 최대 7일은 정부에서 75%를 지원하고 기업 부담액은 25%로 하루 75,000원이 발생합니다. 특히 지원 5가지 분야 중에 스마트 공장은 기술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므로 많은 신청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지원단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통한 심층적인 법률 자문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권 보호부터 침해 기업에 대한 대응 방안 수립까지 법률 전문가를 1:1 매칭하여 중장기 법률 자문 서비스를 6개월 이내 최대 30시간까지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호 지원반입니다. 지역별 민관합동 기술보호 전담 조직을 구축하여 지방 중소기업의 기술 분쟁 유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을 통한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기술보호 수준 진단, 기술거래 계약서 검토 작성 등 사전 예방과 민영사 법률 대응 방안, 경찰청 기술유출 피해 신고서 접수, 그리고 기술보호 지원사업 연계 등의 사후 구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최대 2일까지 무료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자료 인취제도입니다. 외부로 공개되면 안 되는 핵심 기술 정보를
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과 기술보증기금이 관리하고 있는 임치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기술개발 시점과 보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치 대상은 기술상 정보 및 경영상 정보이며 비용은 신규 1년에 30만 원, 갱신은 1년에 15만 원입니다. 7년 이내의 창업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 메인비즈 기업의 경우 3분의 1을 감면하고 5년 이상의 장기 계약 체결 시 50% 수수료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자료 거래 등록 시스템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자료 거래 기록 등록 시스템과 기술인치 시스템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기술 공고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이 사업 제한,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공식 기술 탈취 증거 자료를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활용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을 보관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비용은 부가세 포함 신규는 6개월에 5만 5천 원이며 갱신은 6개월에 3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기술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입니다. 중소기업의 보안 인프라에 대한 정밀 진단 및 설계 후 기업 환경에 맞는 물리적, 기술적 보안 시스템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부 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 PC 및 문서 보안 솔루션 등 기술 유출 방지 시스템을 구축 지원하는 일반 과제와 국내 본사와 해외 지사 간 보안 통합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해외 연계 과제로 구분되며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3개월 동안 최대 4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기술 지킴 서비스입니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안 관제 서비스, 내부 정보 유출 방지 서비스, 악성 코드 및 랜섬웨어 탐지 서비스를 모두 무상 지원하며 해당 사업 신청 시 5년간 회원 자격을 유지하여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입니다. 기술보호 필요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기본 역량부터 고도화 수준까지 맞춤형 단계별로 종합 솔루션 제공 및 사업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리적 보안인 기본 역량과 기술 물리적 보안인 고도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다만 기술 유출 방지 시스템은 기업 부담금이 50% 이상 발생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부터 시범 운영 중인 사업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인증제도입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모델을 마련하고 자발적인 기술보호 역량 제고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증 기준은 중소기업이 준비하기 쉽고 준비 기간이 짧으며 준비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내외 보안 인증 지표를 토대로 연구 용역을 통해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5개 대분류, 20개 항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취득 기준은 인증 심사 결과에 따라 75점 이상일 경우 인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입니다. 기술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 비용을 보험금으로 보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분쟁 대응을 유도하고 재정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가입보험료의 최대 70% 이내를 지원하고 보험 목적물은 중소기업 기술로 한 계약당 최대 3개입니다. 보장 내용은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데 피소 대응을 기본으로 소제기는 특약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장 기간은 단기 1년과 장기 3년이 가능하며 보상 금액은 최대 5천만 원입니다.
세부보험료와 참여보험사는 2022년 세부사업 공고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포렌식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 발생 시 수사 신고를 하기 전에 증거 확보를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농업협력재단에서 증거 수집을 위해 기술 유출이 의심되는 피해 중소기업의 업무용 PC 및 노트북 등 업무용 디지털 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분석 비용은 최대 연 500만 원까지 무료 지원하며 추가 비용 발생 시 기업에서 부담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 중재입니다. 기업 간 기술 분쟁 발생 시 조정 중재를 통해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을 지원하고 법률 대리인 선임비 등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전현직 판사, 변호사, 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 또는 중재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또는 중재로 분쟁 해결을 지원하거나 또는 법률 대리인 선임비 최대 1천만 원, 특허 심판비 최대 500만 원, 소송비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수료는 조정의 경우 11,000원에서 55,000원까지, 중재의 경우 22,000원부터입니다. 다만 창업 7년 미만의 기업이거나 벤처기업, 메인 이노비즈 기업의 경우 수수료 감면 대상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기술 침해 행위 행정조사 신고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 행위에 대해 공무원이 직접 사실을 조사하고 침해로 판단될 경우 시정 권고, 공표 등 구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기술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침해 조사팀에 신고를 하면 공무원이 직접 사실을 조사하고 기술 침해 판단 시 시정 권고하고 상대 기업이 시정 권고에 불응할 시 인터넷과 신문 등의 언론에 해당 침해 행위 및 기업명을 공개하는 등 공표를 통해 조속한 문제 해결을 돕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 기술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지원 심사를 거쳐 법무지원단을 통해 민사소송 비용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정리한 것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린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사업을 정리한 표로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말씀드린 기술보호 지원 사업들의 사업 신청 및 접수 방법은 02-368-8787 또는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국정원에서 제공한 기술보호 관련 영상을 짧게 보신 다음에 국정원 지부의 기술보호 관련 안내 설명을 잠깐 보신 뒤 오늘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스파이를 찾아내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국제 범죄를 차단하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사이버 안보를 지키는 전문적인 일이며 간첩을 막아내고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테러리스트와 싸우는 목숨을 건 일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당연한 일이라고.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기억하세요. 국가를 지키는 번호 111. 국가정보원. 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원 산업보안 담당관입니다. 오늘은 기업 관계자분들께서 생소할 수도 있는 국가정보원의
중소기업 기술 보호 업무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국가정보원은 국정원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등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은 지역 특화로 수소, 탄소 및 농업, 환경 분야 산업을 집중 육성 중임에 따라 관련 중소벤처 신기술의 해외 유출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은 기술 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가 필요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컨설팅 그리고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으로부터 투자 명목 등의 의심스러운 접근이 있을 때 함께 대응 방안을 강구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보면 전현직 등 기술의 가치를 잘 알고 기술 접근 권한이 있던 내부 사람에 의한 유출이 대다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력 스카우트를 이용한 방식입니다. 과거 중국 지사에 근무하던 A 직원은 중국 경쟁업체로부터 상당한 액수를 제시받으며 이직을 권유받습니다. 그리고 A 직원은 한국 본사에 근무하던 동료를 꼬드겨 함께 웹드라이브 그리고 개인 USB를 통해 기술 자료를 유출하였습니다. 위장 취업을 이용한 방식도 있습니다. 과거 외국인 B씨는 허위 경력으로 국내 몇 개 업체를 차례로 이직했습니다. 그런데 이직을 할 때마다 이메일 그리고 USB를 통해 기술 자료들을 빼돌려서 본국으로 유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합작 법인 설립을 진행하면서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기술 유출 사례를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OLED 기술 유출 사건입니다. 모 대기업 협력업체에 근무하던 B 연구원 등은 퇴직할 때 OLED 관련 장비 기술 도면 등을 무단 유출하였습니다. B 연구원 등은 빼돌린 기술을 활용하여 중국 업체와 공모, 동종 업체를 설립하였습니다. 결국 우리 수사기관에 적발되었고 법원은 대상자들에게 각각 1년 6개월, 1년 2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 분야 신기술 유출 사건입니다. 모 환경 분야 업체에 근무하던 A 연구원은 자신 회사는 물론 협력업체가 가지고 있었던 대기오염 방지 기술에 대한 설계, 운용 자료를 개인 USB 등을 이용하여 무단 유출합니다. 이 빼돌린 기술을 활용하여 중국에 판매를 기도하였고 결국 우리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대상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수상한 해외 연락이 있거나 기술 유출이 의심되어 상담이 필요하시면 여기 전북 중기청이나 국번 없이 111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자 지원사업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모든 분야를 망라한 종합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